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때는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는 법입니다. 62년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장성우 씨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묵묵하게 일했고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성우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함정 하나를 밟고 말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 재취업 제안.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경력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 한마디 달콤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 한 줄 때문에 한 가장의 인생이 베트남의 지옥 한복판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베트남으로 향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장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퇴직 후 남겨진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십니까? 앞으로의 삶이 막연해서 어떤 기회든 한번 믿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불행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경고이자 한 인간이 지옥을 버티고 돌아온 생존 기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62세의 장성우 씨. 그는 30년을 같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도 반차를 내며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직이 결정된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편할 줄 알았어. 퇴직 후 첫 달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주가 지나고 첫 달이 지나고 어느새 6개월이 흘렀을 때 성우 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아내 박미영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거죠. 성우 씨는 집에서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지만 그것도 금방 끝나버렸어요. 그 후로는 TV를 켜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내는 밤새 일하고 오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어요. 저축해 놓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30년을 열심히 일했어도 두 아이 뒷바라지 하다 보니 모아놓은 것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2년 뒤 받을 연금까지 생각하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런 불안감, 그런 초조함이 자꾸만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님이신가요? 저는 중장년 기술인력 해외 파견협회의 김대리라고 합니다. 선생님 경력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성우 씨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전화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호찌민에 있는 스마트 공장에서 관리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30년 경력이 있는 분이 정말 필요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호찌민, 베트남. 성우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몇 년 전 다녀온 단체 여행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함께 호찌민을 다녀왔어요. 활기찬 오토바이 행렬, 정겨운 시장의 소리, 향신료 냄새가 묻어나는 음식들. 그 모든 것이 낯설기보다는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었어요. 사람들도 순했고 분위기도 이상하지 않았었고요. 호찌민이면
한번 가본 곳이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지. 그리고 뭐 일자리가 있다니 좋은 기회 아닌가? 성우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자신을 보면서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생각해 봐야겠네요.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직인 워로백은 보장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장성우 씨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운명이 내린 마지막 경고였어요. 하지만 그때 성우 씨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 좋았을 뿐이었어요. 그래, 한번 나가볼까? 성우 씨는 아내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처음엔 아내 미영 씨도 걱정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위험하지 않을까? 사기 아니야? 아니야. 정식 협회라고 했고, 호찌민은 내가 가봤던 곳이잖아. 사람들도 순했어. 그리고 정년이 되니까.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아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성우 씨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조건이 괜찮아. 일단 2년 파견 계약이고 월급이 500만 원 보장된대. 그걸로도 충분한데 추가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도 지급한다고 했어. 숙식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의료보험도 깔아준대. 뭐 베트남이니까 물론 비용이 한국보다 적게 들겠지만 이 돈을 2년 동안 모으면 우리 노후 생활도 좀 나아질 거야. 미영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계산해 봤어요. 월 500만 원이면 2년에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정말로 노후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사기는 아니겠지? 요즘 그런 일이 많다잖아. 협회에서 직접 전화했고 내 경력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어. 그리고 계약서도 정식으로 만들어준대. 명함도 받았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 것 아닐까?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이 2년간 점점 작아져만 가던 남편의 눈이 처음으로 다시 빛나고 있었거든요. 퇴직 후 계속 누워만 있던 남편이 벌써부터 설레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이 어쩌다 지금의 남편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가봐. 그런데 항상 연락해. 하루에 한 번은 꼭. 알았어? 밥은 잘 챙겨 먹고 건강도 조심해. 알았어. 뭐 요즘 시간 무료잖아. 매일 전화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정말로 이 조건들이 다 나온 거야? 계약서 한번 보자. 성우 씨는 이메일로 받은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여줬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정식적으로 보였어요. 회사 도장도 있었고 담당자 이름도 있었어요. 아내도 한번 읽어봤지만 글씨가 작고 복잡해서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신이 나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좋아. 그럼 가. 대신 일할 때 정말 조심해. 아내는 남편을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어요. 그렇게 일주일 뒤 성우 씨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탄손낙 공항에 내린 순간 그의 얼굴에는 어린 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아, 호찌민이다. 여행 올 때 이 공기 냄새. 맞네. 공항 밖으로 나오니 현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말도 제법 잘했습니다. 장 과장님이신가요? 환영합니다. 차 타시죠. 성우 씨는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호찌민의 풍경은 여행 올 때와 똑같았어요. 오토바이 행렬, 시끄러운 경적음, 시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매콤한 음식 냄새, 모든 것이 낯설기보다는 익숙했어요.
공장은 지금 이전 중입니다. 요즘 호찌민에 한국인 대상 범죄가 조금 있어서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직원의 말은 오히려 성우 씨를 더 안심시켰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배려까지 하네. 좋은 회사네. 하지만 차는 계속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우 씨의 눈앞에는 버려진 창고들과 낡은 공장 건물들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가 공장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차는 멈췄어요. 성우 씨가 내린 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어두운 철문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폐창고였어요. 여기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문이 닫혔고 어둠이 성우 씨를 삼켰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우 씨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40대부터 70대까지 한국 남성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어요.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소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뭐지? 뭐 하는 거야? 성우 씨가 중얼거렸을 때 한 명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낡은 옷을 입은 어디로 보나 위험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여기서는 이름이 없어. 넘버야. 그 남자는 성우 씨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에 묻어 있는 건 피였어요. 누구의 피인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넌 17번이다. 17번. 기억해. 이제부터 넌 17번이야. 성우 씨의 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제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뭔가 끔찍한 것에 걸려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네가 계약했잖아. 여기서 일하기로. 아니, 저는 공장 관리자로. 그 순간 옆방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짧지만 끔찍한 비명이었어요.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 다음에 터져나온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비명이었어요. 그 소리는 성우 씨의 모든 저항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몸이 얼어붙었고 입이 굳어졌어요. 다시는 질문하지 마. 알겠어? 여기서 대답 없이 거부하면 저렇게 된다. 남자는 옆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무언의 위협이었어요.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기계처럼 고개만 끄덕인 거예요. 그 남자는 성우 씨의 가방을 집어챘어요. 뭘 가지고 있는데? 제 짐입니다. 옷이랑. 여기서 넌 여권 따위 필요 없어. 넌 여기서 못 나거든. 그 말과 함께 남자는 가방을 강하게 빼앗았어요. 성우 씨가 손을 더 움켜쥐려고 했지만 바로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어요. 아, 제발. 여권은 우리가 관리한다. 만약 도망치다 걸리면 넌 베트남 불법 체류자가 돼. 경찰에 신고당하면 바로 감옥행이야. 알겠어? 성우 씨는 가방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 안에는 아내가 챙겨준 옷도 있었고, 비행기표도 있었고, 여권도 있었고, 환전한 베트남 돈도 들어 있었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좋아. 이제 밥 먹고 일 시작해. 밥은 쌀밥과 염장된 생선 한두 조각, 그리고 물뿐이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형편이 아니었어요. 성우 씨는 기계처럼 밥을 입으로 집어넣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50대 정도의 남자가 성우 씨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새로 들어온 거 보니까 첫날이지?
조심해. 저놈들은 예고도 없이 때려. 거부하면 더 심해진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여러 군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눈도 죽어 있었어요.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한 달쯤 됐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빨리 적응 안 하면 죽어. 정말로. 성우 씨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일하는 공간은 창고의 한 구석이었어요. 낡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프린터가 놓여 있었어요. 창고라고는 하지만 시스템이 꽤 정교하게 짜여 있었어요. 이리 와. 넌 기술 경력이 30년이라고 했지? 감시자 중 한 명이 성우 씨를 불렀어요. 네.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알았고, 넌 서류를 만들어. 투자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장 운영 명세서, 거래 문서 다 만들어야 돼. 진짜처럼 보여야 해. 사람들이 속을 수 있을 정도로. 성우 씨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여긴 보이스피싱 조직이잖아. 똑똑하네. 그래. 여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야. 그리고 넌 이제부터 문서 담당이다. 일 안 하면? 남자는 옆방을 가리켰어요. 또 다른 비명이 들려올 거라는 뜻이었어요. 하겠습니다. 좋은 대답이야. 자, 첫 번째 문서야. 그 남자는 성우 씨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유명 기업 문서처럼 만들어진 거였어요. 정교하고 진짜처럼 보였어요. 이 정도로 만들어. 이거 보내면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은 투자네라고 생각하고 돈을 보낸다. 그게 우리 일이야. 성우 씨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일단 문서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전화 돌려서 사람들 낚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성우 씨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질 문서들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속일지 생각이 났거든요. 누군가의 평생 저축, 누군가의 손주 교육비, 누군가의 월세, 모두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거짓 때문에 사라질 거였어요. 빨리 해. 오늘 안에 최소 10개는 만들어야 돼. 성우 씨는 손을 키보드에 올렸어요. 손가락이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움직였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그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밤이 되자 성우 씨는 다른 남자들처럼 창고 한 구석의 매트 위에 누워야 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니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영아, 나 여기 있어. 미영아, 미안해. 밤을 지샜어요. 눈을 감으면 자신이 만든 문서 때문에 울게 될 누군가들이 보였거든요. 속았을 할머니, 돈을 잃은 아버지, 자식들 앞에서 무릎 꿇는 누군가. 모두가 떠올랐어요. 이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지옥이었어요. 둘째 날 성우 씨는 창고 다른 쪽에서 한 명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눈에 아직도 생기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성우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제가 어제 들어온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68세의 노광섭 씨였어요. 광섭 씨는 원래 택배 기사였어요. 30년을 한결같이 택배를 돌렸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자신의 일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 소포들이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6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장례비로 저축의 일부를 써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시집 보내야 했어요. 큰딸 결혼은 3년 전이었어요. 제대로 된 식을 치러줬어요. 신혼 살림도 차려줬어요.
그 돈은 모두 추가 근무와 야간 배송으로 번 돈이었어요. 둘째 딸은 작년에 결혼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최선을 다해 챙겨줬어요. 이제는 손자도 있었어요. 손자가 잘 자라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좋은 교육, 좋은 것들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년 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가 광섭 씨에게 말했어요. 해외 물류관리자 자리가 있어? 베트남인데 2년만 일하면 2억은 번다네. 광섭 씨의 귀가 쫑긋 섰어요. 60대가 되니 몸이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무릎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정말로 그런 자리가 있어요? 호찌민에 있는데 환경도 좋고 월급도 괜찮아. 그렇게 광섭 씨는 호찌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해외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광섭 씨가 이곳에 온 지는 3주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저항했어요. 거부했고 울었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옆방에서 나는 비명을 들은 후론 모든 걸 포기했어요. 아내가 죽을 때도 이렇게 무력했어요. 지금도 똑같았어요. 성우 씨가 광섭 씨에게 속삭였어요. 광섭 씨, 우린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나갈 거야. 광섭 씨가 성우 씨를 봤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천천히 뭔가가 변했어요. 누군가가 다시 희망을 준 거였어요. 성우 씨, 정말요? 우리 정신만 잘 차리고 있으면 살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해봐요. 난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광섭 씨는 딸들이 기다리고 있지. 우린 절대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네, 네. 성우 씨 말이 맞아요. 우린 살아야 해요. 그날부터 둘은 함께였어요. 밥을 나눠 먹고 밤이 되면 조용히 대화했어요. 성우 씨, 여기 몇 주나 있었어요? 2주. 어제가 정확히 2주 되는 날이었어. 광섭 씨는?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성우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히 받고 충분히 느껴졌어요. 더 있으면 정신이 망가져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이제 나가야 돼요. 맞아. 근데 어떻게 나가지? 광섭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걸 알 리가 없었거든요. 감시는 너무 철저했어요. 밤낮 누군가는 깨어 있었고 문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창문은 철망으로 막혀 있었고 벽은 콘크리트였어요. 기회를 기다리자. 뭔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돼. 네. 성우 씨를 따르겠습니다. 둘은 손을 맞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살아나가자는 약속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때까지 성우 씨는 계속 일했어요. 하루에 10개의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낚는 전화를 했지요. 성우 씨가 만든 문서들은 한국의 어딘가로 전송됐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집을 잃게 될 거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거고, 누군가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였어요. 성우 씨의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죽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계속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광섭 씨였어요. 광섭 씨가 성우 씨를 믿고 있었거든요. 성우 씨가 무너지면 광섭 씨도 무너질 거였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밤이 되면 광섭 씨와 이야기하고 다시 새벽이 오면 일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허망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정확히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순간이 왔어요. 창고의 전기가 갑자기 꺼졌어요. 뭐지? 어둠이 창고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성우 씨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기회였어요. 감시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황당해하는 목소리, 화내는 목소리, 무언가를 찾으려는 목소리. 모든 감시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성우 씨는 광섭 씨를 찾아 손을 잡았어요. 광섭 씨, 지금이야. 광섭 씨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우 씨는 창고의 구조를 머리에 담고 있었어요. 한 달을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창고의 모든 것을 기억했거든요. 구석, 거기 오래된 철문이 있었어요. 반쯤 열려있는 그 철문이 성우 씨의 눈에 띈 건 며칠 전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철문.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둘은 그 철문 쪽으로 몸을 낮추고 다가갔어요. 우왕좌왕해. 발전기 고쳐. 빨리. 감시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발전기가 다시 켜지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성우 씨는 철문을 잡았어요. 녹슨 문이었어요. 무거웠어요. 하지만 밀어야 했어요. 아!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바깥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 어둠이 자유였어요. 성우 씨는 광섭 씨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둘은 뛰었어요. 풀숲을 헤치며 개 짖는 소리를 피해 몸을 숙이며 손전등이 지나가는 길을 피해 옮겨 다녔어요. 뒤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나갔다. 놈들을 잡아. 발소리가 빨라졌어요. 감시자들이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성우 씨는 더 빠르게 뛰었어요. 광섭 씨도 필사적으로 따라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광섭 씨가 풀에 걸렸어요. 크게 넘어졌어요. 아! 비명이 나왔어요. 성우 씨가 뒤돌아봤어요. 광섭 씨의 발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광섭 씨, 성우 씨가 달려가 광섭 씨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아, 아파. 성우 씨, 못 움직여. 광섭 씨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함 소리도 들렸어요. 거기 있다. 따라와. 시간이 정말로 없었어요. 광섭 씨는 성우 씨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어요. 성우 씨, 먼저 가세요. 안 돼. 같이 가야지. 성우 씨까지 잡히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성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린 함께 나가기로 약속했잖아. 네. 그래서 성우 씨는 나가세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성우 씨예요. 광섭 씨는 성우 씨의 팔을 밀었어요. 약한 힘이었지만 그 힘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광섭 씨가 나가야 한다고. 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광섭 씨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성우 씨 나가서 살아야 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꼭이요. 그리고 광섭 씨는 잠깐 쉬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꼭 알려줘요. 그럼 경찰이 와. 경찰이 오면 나도 살 수 있어요. 성우 씨가 알려주니까 나도 살 수 있어요. 광섭 씨, 성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꼭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광섭 씨는 성우 씨의 어깨를 밀었어요. 성우 씨는 광섭 씨를 봤어요. 그 눈에 담긴 모든 것을 봤어요. 희망도 절망도 그리고 자신을 살려내려는 필사적인 의지도 다 봤어요.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성우 씨는 광섭 씨를 바라본 채 마지막 눈빛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어요. 뒤에서 광섭 씨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성우 씨, 살아.
살아나가. 그 말이 성우 씨의 귀에 박혔어요. 성우 씨는 밤새 헤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감시자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몸을 숨기고 조용해지면 다시 나아갔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성우 씨는 어떤 거리에 나왔어요. 낡은 오토바이를 정비하던 베트남 노인을 만났어요. 그 노인은 성우 씨의 발목을 본 거예요. 부어오르고 피가 흘리는 발목과 상처투성이인 몸, 그리고 성우 씨의 공포에 찬 얼굴. 노인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우 씨를 오토바이에 태웠어요. 오토바이는 호찌민의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성우 씨는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피로와 공포, 그리고 탈진이 몸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였어요. 베트남 노인은 오토바이에서 성우 씨를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대사관 직원들을 불렀어요. 대사관 직원이 급히 물었어요. 성우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광섭 씨를 말해야 했어요. 친구가 같이 다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어요. 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어요. 몸이 너무 떨렸어요.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성우 씨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성우 씨를 빠르게 안내했어요. 의료실로, 안전한 공간으로. 성우 씨는 처음 1시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울기만 했어요. 광섭 씨를 남겨두고 온 자신을 원망하며 광섭 씨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의료진이 성우 씨의 발목을 치료했어요. 깊은 상처, 심한 부종, 여러 곳에 타박상. 성우 씨 어디서 이런 상처를 입으셨어요? 의료진이 물었어요. 성우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불법 감금, 호찌민 외곽에 폐창고, 보이스피싱. 대사관 관계자들은 즉시 움직였어요. 이건 심각한 범죄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나요? 네. 30명. 아니, 더 있을 수도. 그리고 제 친구 광섭 씨가 같이 나오다. 발목이 다쳐서. 성우 씨는 모든 걸 말했어요. 창고의 위치, 감시자들의 모습, 갇힌 사람들의 수, 그리고 광섭 씨가 다친 지점까지. 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경찰청에 즉시 신고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인 30명 이상이 불법 감금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거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경찰의 대응은 늦어지기만 했어요. 하지만 성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광섭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후 성우 씨는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받고 입국 심사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즉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우 씨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광섭 씨가 감시자들에게 끌려가는 꿈. 광섭 씨가 창고에서 맞고 울고 있는 꿈. 자신이 광섭 씨를 혼자 버리고 도망친 꿈. 깊은 밤, 성우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광섭 씨, 그 이름을 반복하며. 아내 박미영 씨는 남편 옆에 밤새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미영아. 내가. 성우 씨는 계속 사죄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자책했어요. 괜찮아. 살았으니까 괜찮아. 넌 살아나왔어. 그게 다야.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성우 씨는 괜찮지 않았어요. 한국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성우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내 조직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경찰과의 국제 협력도 시작됐어요.
성우 씨는 경찰청에 계속 제보했어요. 처음엔 의료진의 만류가 있었어요. 심신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협력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우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광섭 씨를 찾아야 해요. 광섭 씨가 아직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성우 씨는 경찰 조사실에 가서 기억나는 모든 단서를 말했어요. 감시자들의 얼굴, 조직의 구조, 거래 방식, 피해자들의 이름. 특히 광섭 씨의 소식을 반드시 물었어요. 광섭 씨를 찾았어요? 노광섭, 68세, 택배 기사였던. 경찰은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베트남 경찰청과도 계속 협력했어요. 국제범죄수사팀이 꾸려졌어요. 외교부와 검찰이 개입했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성우 씨는 계속 경찰에 연락했어요. 광섭 씨 소식 없어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몇 달이 지났어요. 성우 씨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광섭 씨에 대한 걱정은 더해만 갔어요. 혹시 광섭 씨가 영영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광섭 씨가 다시 옮겨진 건 아닐까? 혹시 광섭 씨가 그렇게 악몽 같은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5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 성우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성우 씨, 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입니다. 성우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베트남 외곽에서 검거된 불법 감금 조직을 수사하던 중 노광섭 씨가 발견됐습니다. 성우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광섭 씨가 살아있어요? 네. 탈수 상태이고 골절이 있지만 살아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베트남 경찰과 한국 대사관에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성우 씨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광섭 씨가 살아있었어. 미영아. 성우 씨는 아내를 안고 울었어요. 이틀 뒤 광섭 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송됐어요. 인천공항에서 의료수송팀이 광섭 씨를 받아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성우 씨는 광섭 씨가 도착한 날 병문안을 갔어요. 집을 나올 때 손이 떨렸어요. 광섭 씨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병실 문을 열었어요. 광섭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다리는 깁스로 고정돼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박혀 있었어요.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어요. 성우 씨를 보자 광섭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성우 씨,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성우 씨는 광섭 씨에게 달려갔어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광섭 씨. 내가 말이 안 나왔어요. 광섭 씨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성우 씨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날 성우 씨가 나가지 않았으면 나도 나갈 수 없었어요. 성우 씨가 나가서 알려줬으니까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성우 씨는 광섭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할 거 없어. 우리 살았어. 그날부터 성우 씨는 광섭 씨 옆에 매일 앉아 있었어요. 재활 운동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밤에 아플 때 계속 옆에 있었어요. 광섭 씨의 딸들도 병문안을 왔어요. 딸들은 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아빠, 살아나왔네. 살아나왔어. 광섭 씨는 딸들을 안으며 성우 씨를 봤어요. 저 친구가
저 친구가 내 목숨을 구했어. 저 친구가 없었으면. 딸들은 성우 씨에게 절을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광섭 씨가 성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살았어. 정말로. 응, 우리 살았어. 삶의 기적을 함께 눈물로 적으며 그들은 함께 울었어요. 광섭 씨와의 기적 같은 재회 이후 성우 씨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꿔갔어요. 그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자신을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았어요. 퇴직 전의 명함도 직책도 능력도 지금의 자신을 대신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성우 씨는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집 근처 한식당에서 발레 파킹 일을 시작했고 담담하게 웃으며 하루를 채워갔어요. 손님들이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건네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의 그는 그 말 속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가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광섭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 중이었어요. 발목이 크게 손상돼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는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우리가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겁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었을 그 시간이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이 됐어요.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고 사기 수법은 매년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성우 씨는 더 이상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았어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항상 의견을 구했어요. 그 경험이 그에게 준 가장 큰 변화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우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여행 가봤던 곳이라고 꼭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낯설지 않다는 이유로 방심하면 그게 오히려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은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상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중년의 남자들, 새로운 일자리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던 사람들, 혼자 결정을 내리려던 가장들, 그들은 성우 씨의 말을 듣고 멈춰서 생각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 나도 실수할 수 있었을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구나. 성우 씨의 사연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방심,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유혹, 그리고 누구나 범할 수 있는 혼자 결정하려는 고집. 성우 씨는 그것을 몸으로 겪어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성우 씨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혜란 혼자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며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큰 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에서. 하지만 누군가와 상의하고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한 번의 공감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고, 함께 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사람만이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함께 지켜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있는 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천천히, 담담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천리길도 살아남아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35년 넘게 일만 하며 달려온 제게 퇴직하고 드디어 여유가 찾아온 순간이었죠. 고생 많았다는 축하 속에서 저는 모처럼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제 버팀목이 되어준 건 퇴직금 1억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한껏 행복한 기분으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지만 카드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평범한 행복을 이어가던 제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제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경험이 더 많은 분들께 경각심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7살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매달 80만 원의 연금과 은행에 맡겨둔 퇴직금 1억으로 살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었죠. 크게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은 삶이라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생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겠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을 열자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지만 카드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일이 전혀 없었기에 순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또렷하고 친절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객님, 댁에 안 계셔서 부재중으로 우편함에 카드를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하시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카드를 발급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상대방은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 고객님. 요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시면 고객님 명의로 또 다른 카드가 발급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대는 이어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보세요. 제가 공식 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연락만 하시면 신속하게 조치해 드릴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 너무나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에 곧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은행 고객센터로 표시돼 있었고 안내된 번호도 실제 고객센터 번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그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ARS 안내음까지 완벽하게 은행과 똑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까지 다시 확인해주며 안심하시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은행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지금 조회를 해보니 고객님 계좌가 현재 해킹 시도로 인해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안 조치를 위해 전용 보안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공식 스토어에서 보안 서비스 앱을 내려받아 주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보안 앱이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 돈을 지켜주는 앱이겠거니? 안 그래도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내 핸드폰에서 내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는 거니 당연히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공인된 마켓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설마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내받은 대로 앱을 깔고 실행하자 화면에는 은행 로고와 고객센터 문구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라는 문구까지 보이니 의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앱은 제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통화 중이었고 상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안 점검을 하고 있으니 통화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휴대폰 화면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접근 권한을 허용해 달라는 팝업 창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문자, 연락처, 심지어 휴대폰 제어 권한까지 전부 요청하는 창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이는 제게 상담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보안 점검을 위해 나오는 기본 절차입니다. 모든 팝업은 허용으로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부 허용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뜨는 창마다 허용을 눌렀습니다. 그래야 계좌가 안전해지는 거구나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클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휴대폰은 완전히 범인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상담원과 계속 통화를 이어가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심리학자처럼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조금의 다급함도 없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함에 홀린 듯 정말 은행 직원이 맞구나 하고 믿어버렸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가 고객님의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안내되는 보안 절차만 차근차근 따라주시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자신들을 믿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미 그들의 의도대로 제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저는 그들의 달콤한 친절함에 속아 의심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은 저를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경계심을 무너뜨렸고 그 안심 속에서 저는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깊은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네, 고객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지금으로써 모든 보안 점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상담원이라 소개한 그들은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설정은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해킹 시도나 부정 사용도 차단되니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처럼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제가 곧바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된 카드는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는데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안전하다라고 말해주니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괜찮구나. 정말 다 해결됐구나. 그러나 그 안심 뒤편에서는 제가 모르는 사이 이미 모든 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 없이 허용한 권한을 통해 제 계좌는 범인들의 소나귀에서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불길한 그림자가 제 옆을 맴도는 것처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래도 전문가가 확인해줬으니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지만 입안은 바싹 말라붙고 안도보다는 더 깊은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두고도 숟가락은 몇 번 오르내리다 이내 멈췄습니다. 씹히는 맛도 삼키는 감각도 느껴지지 않아 그냥 형식적으로 몇 숟가락만 뜯어 내려놓고 말았죠. 답답한 마음을 잊어보려 TV를 켰는데 화면 속 뉴스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빌라 분양 사기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차가운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울먹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눈물에 젖은 중년 부부, 텅 빈 방 안에서 이제 갈 곳이 없다며 하소연하는 노인의 목소리.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안타깝네.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덜컥 믿으니 결국 저렇게 되는 거지. 입으로는 남 일처럼 말했지만 제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겪은 그 불안, 그 두려움이 머릿속을 파도처럼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전문가가 다 확인해줬잖아.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뉴스 화면에 비친 그들의 떨리는 눈빛이 계속 머리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리모컨을 꾹 눌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불길한 잔향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대 앉아 TV를 바라보던 저는 어느새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그 피로감이 파도처럼 몰려와 저도 모르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앉았다가 그렇게 중얼거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조용하던 거실에 갑자기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진동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이 환히 켜졌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손을 더듬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떠있는 문구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식간에 몸속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화면을 응시한 채 숨을 고르려는 순간 다시 짧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800만 원 이체 완료. 고지어 다시 한번. 1000만 원 이체 완료. 그 충격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귀에서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머릿속은 텅 빈 백지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숫자가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 본 거겠지라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확실히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젖은 손바닥은 미끄러워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 돈이 목구멍은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단 한마디도 뱉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희망처럼 어제 통화했던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깊은 수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다시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불안을 달래주던 목소리, 차분히 안내해주던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잔인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700만 원 이체 완료.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설마 이게 전부 사기였단 말이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것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슴이 땅속 깊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어지럽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퇴직 후 손에 쥔 전 재산, 35년 동안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온 노후 자금, 제 인생의 피, 땀과 눈물이 담긴 그 돈이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돈을 찾아야 돼. 그래, 은행에 가자. 지금 당장 막아야 해.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쫓기듯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도둑을 잡으려는 듯 저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도 없이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내 인생에 35년이 남은 내 노후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는 없다고 제발 꾸미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 도착한 은행, 익숙한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고 안내대로 했는데 제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제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김종현 고객님 맞으시죠? 네, 제발 빨리 좀 막아주세요. 제발. 몇 번이고 화면을 들여다보던 직원은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미 원격 접속을 통해 해외로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원격이요? 그게 무슨 전 그런 거 한 적도 없어요. 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줄줄이 찍혀있는 출금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는 듯 했고 손끝까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고 차분한 상담원의 목소리에 안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함정이었다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예전처럼 거칠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은행 직원처럼 친절하고 차분하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불안을 달래죠. 또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고 그 사이에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카드, 이어진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친절한 안내. 저는 철저히 준비된 그들의 시나리오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떨려서 더듬거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찰서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그날 겪은 일을 차례대로 진술했습니다. 발급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그날 전화가 와서 안내대로 앱을 깔았더니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형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심리 전문가까지 고용해서 피해자의 불안과 심리를 정밀하게 겨냥한 대본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불안해질 때 어떤 어조로 안심을 시키고 망설일 때 어떻게 압박해야 하는지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어제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친절하고 차분했던 목소리, 이상할 만큼 제 마음을 안정시켰던 말투. 그 모든 것이 제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장치였던 것입니다. 형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사회 경험이 많은 중년, 심지어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도 꼼짝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이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경찰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크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저 내가 더 어리석었다는 자책만 더해졌습니다. 모은 돈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스스로 넘겨줬다는 현실이 나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TV 뉴스 속 빌라 전세 사기를 당했던 그 사람들의 울먹이는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어젯밤 보았던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 모습이 곧 내 얼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통화 중에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사칭 전화로 유도의 앱을 깔게 한 뒤
원격으로 화면을 조종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던 거죠. 원금 회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억울함과 허무함이 뒤섞여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 전부였던 돈은 이미 사라져 버렸구나. 더 이상의 설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경찰관의 설명은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원격 조종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게 덫을 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친절하게 저를 안심시켰던 그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제 손가락을 조종하는 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5년의 노력이 고작 전화 한 통으로, 그것도 제 손에 들린 휴대폰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온 집안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거실인데도 텅 빈 방 안의 공기가 숨 막힐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던져놓은 휴대폰이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도 내 삶을 함께하던 기계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앗아간 주범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자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퇴직금, 전세금, 노후를 위해 모은 돈까지 아무리 떠올려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끝없이 가라앉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 공허감에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족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갔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의 미소까지, 그 기억들이 희미하게나마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쉽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을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중 휴대폰 화면에 영상통화 알림이 떴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받지 말까 망설였습니다. 혹여 아들이 지금 내 얼굴을 본다면 얼마나 걱정할까 싶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이렇게 초라한 몰골을 들키면 무슨 염치로 아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늘 괜찮다, 문제없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며 권위적인 모습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껍데기를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손끝은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고 가슴 속에서는 받지 말라는 소리와 그래도 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동시에 뒤엉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밝게 웃는 손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는 손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작은 손으로 시험지를 흔들며 자랑하는 모습에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제 몰골과 어지럽게 흩어진 집안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표정과 엉망인 얼굴, 소주병과 컵라면으로 뒤엉킨 방의 풍경, 그걸 본 아들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짧은 정적 뒤 아들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얼굴이에요. 내일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옆에서 시험지를 흔들며 웃고 있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의 적막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아주 작은 불빛처럼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순간 아들의 시선은 곧바로 어질러진 방과 흐트러진 제 모습에 멈췄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제 영상통화 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 속에 남아있는 이체 내역과 수상한 앱들,
경찰서에서 받은 피해 접수 서류까지. 아들은 하나씩 확인할수록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었단 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말투에 속아 앱을 설치했고 그 순간부터 제 손을 빌려 모든 걸 빼앗겼다고.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힘겹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 감당하려 하셨어요? 이런 건 가족이 같이 싸워야죠.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는 피해자예요. 혼자서 다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자존심 대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들은 곧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담당자는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빠르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러 서류를 챙겼어요. 아버지, 내일 아침엔 법률구조공단부터 같이 가요. 거기서 소송이나 환급 가능성도 확인해 볼 수 있대요. 그리고 경찰 사건 번호도 가져가면 도움이 된대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아들에게 물려주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아들은 마치 읽기라도 한 듯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분명히 범죄자들이 노린 거죠. 지금은 자책보다 대응이 먼저잖아요. 그날 저녁 아들은 집안 여기저기를 정리하며 제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제가 와서 아버지 잘 지내시는지 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제가 집안을, 식구들을 책임진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았지만 오늘 아들의 행동을 보며 마음속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대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대요. 보이스피싱 사례 알아보다 발견해서 신청해놨어요.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주시고 원하시면 복지관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대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잃은 것도 힘들지만 지금 마음이 더 큰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누군가한테 마음을 털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제대로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런 걸 무슨 하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은 속내를 감추고 참고 살아왔는데 내 마음을 남에게 털어놓는다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낯선 목소리의 상담사가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자 어느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했던 두려움과 허무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이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했고 바쁘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지탱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주위 사람들을 하나둘 만나고 있습니다. 오래 연락 끊겼던 친구와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기도 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 시작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건넬 때마다 제 마음이 되레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의 지지와 주위 사람들의 온기가 저를 다시 일상으로 불러내 주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라도 걸어 나가려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내는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가족과 이웃의 도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 낯선 전화, 의심스러운 문자, 친절을 가장한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순간의 방심으로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처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와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